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에서 일반 용기보다 최대 4.5배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회용 컵으로 매일 한 잔씩 1년간 커피를 마실 경우 2,600여 개의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결과라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객실 50일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칫솔과 샴푸 등을 비치할 수 없도록 하는 환경 분야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반도체 수급난 여파 등으로 전기차 출고가 늦어지는 점을 반영해서 택배용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쓰이는 경유차의 사용 제한 시기는 오는 4월 3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유예됩니다. 앞으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이제까지 근골격계 수술 전에 실시해왔던 상복부 초음파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사람처럼 대화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검색 엔진의 범주를 넘어서 소셜미디어로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생성 AI에 초점을 둔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이며 생성 AI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탑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캐나다와 일본도 정부 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이용자들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데이 시작합니다. 다시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바쁜 튀르키예에 또 강한 여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지진으로 복구 작업이 지체되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로 빼곡한 마을 곳곳에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건물 잔해와 부서진 차량 속에서 숨가쁜 구호 작업이 한창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다시 5.6 규모의 여진이 일어나면서 사망자가 또 나왔고 70명 안팎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한 지 3주 만이며 6.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그동안 9천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뒤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물이 추가 붕괴하면서 복구 작업이 늦어지자 정부를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강진이 발생한 4시 17분에 맞춰 4분 17초 동안 경기를 중단한 축구장에는 지진 피해 어린이를 위한 봉제 인형이 던져졌고 경기장을 찾은 일부 팬들은 정부 퇴진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당 당원들도 거리에 몰려나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혹독한 기상 조건과 파괴된 기반 시설 때문에 구호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부실 시공 혐의를 받는 인사들을 200명 가까이 체포하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ir taraftan AFAD'a saldıran, bir taraftan Kızılay'ımıza saldıran, birçok STK'larımıza saldıran bu dal kavuklara asla kulak asmayın. Sizinle yan yana olan kim? 세계은행이 집계한 튀르키예 강진 피해는 경제 총생산의 4%에 이르는 한국 돈 45조 원 남짓. 125만 명이 잃어버린 집과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앞으로는 긴급 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 수입하게 하는 제도로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 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서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 사용 승인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준용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 영상장치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국제전자센터에서 MRI 초음파 급여 기준 개선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는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이 있어 MRI 촬영을 할 때 사전에 실시하는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합니다. 또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 촬영이 3회까지 허용되지만 급여 기준이 바뀌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며 복합 촬영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이 됩니다. He's not. Yeah, he's not gonna make it. Don't hit her. Oh shit. Okay. That's not the way that you want to go down that hill. No. Oh Well, keep going. shit. Okay, buddy. Turn into the skid. Oh.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승인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로 유입되는 바닷물의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 방사능 탐지를 위해서 우리나라 해안 주변 40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세슘 137과 삼중수소, 스론튬 등의 농도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망에 즉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킨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방출 지점 인근 해양 환경의 방사능을 직접 실측 분석하는 IAEA 확증 모니터링에 참여 중인데 지난해 3월에 채취된 1차 시료 분석 결과를 3월 중으로 IAEA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킨스는 방류 전 후쿠시마 주변 해수와 해적 퇴적물 등의 방사성 핵종 분석을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채취된 시료를 지난 1월에 전달받았으며 현재 시료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달 수요가 늘면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에서 일반 용기보다 4배 더 많은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일회용기 16개 제품과 다회용기 4개 제품을 비교한 결과 일회용기에서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다회용기보다 적게는 2.9배, 많게는 4.5배까지 더 많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플라스틱컵과 포장 용기의 원재료에서 검출되는데 성인 한 명이 일회용컵을 통해 1년간 커피를 마실 경우 연간 2,600여 개의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내년부터 객실 50실 이상인 대규모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칫솔과 치약, 또 샴푸와 린스 등을 비치할 수 없게 됩니다. 택배용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쓰이는 경유차의 사용 제한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유예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 분야 법 개정안 5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에서는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를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칫솔과 치약, 샴푸와 린스 등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 위기의 큰 원인인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항공기가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는 SAF, 즉 지속가능 항공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하면 사실 전기차, 수소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항공기가 수송수단 중에서는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 항공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많은데요. 네. 항공기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영국 기업 에너지 사업 산업전략부 등에 따르면은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을 할 때 탄소 발자국은 버스가 105g, 중형차, 그러니까 디젤 중형차죠. 171g인데 비해서 단거리 비행기는 255g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항공기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제 국내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기도 하죠. 올해 1월 10일에 영국의 순핵 총리가 국내 출장 시에 제트기를 이용했다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요. 예. 한 언론사 기사 제목에 환경을 망치고 세금 뿌리며 제트기 왜 탔니? 영국 총리도 기후악당 대열에가 나올 정도로 영국 국민들은 기차를 타는 것보다 9배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제트기를 탔다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난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앞으로 항공 운송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항공 산업은 2050년까지 거의 2배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항공유 사용이 현재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까지 항공 여객 운송으로만 약 1,800메가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높은 고도를 나는 항공기에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비행구름의 원인이 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예. 따라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효율성 개선이라든가 온실가스 저감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항공기 외에는 이 먼 거리를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다른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항공산업이 2050년까지 2배까지 성장할 전망이면 이 항공기 탄소 배출 절감도 좀 필수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3% 정도고요. 최근에 항공 수요 증가를 감안한다면 2050년에는 한 5%까지 증가가 예측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의 운송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는 거의 12%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는 2050년까지 항공사들의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선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시작하도록 권고를 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이룩하는 모든 비행기의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했는데요. 네. 지속 가능 항공유 혼합 비율은 2025년 2%에서 2050년에 63%로 계속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네. 유럽을 중심으로 항공기의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 항공유 SAF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속가능 항공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속 가능 항공유는 영어로 하면 Sustainable Aviation Fuel이라고 예. 부르는데요. 네. 자,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연료라는 뜻이죠. 네. 지속 가능 항공유는 기존의 석유 항공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연료로 생산한 항공유를 의미를 합니다.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라든가 폐식용유, 해조류,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서 생산하는데요. 네. 지속 가능 항공유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탄소 배출량을 최대 85%가 줄일 수가 있고요. 기존 제트 연료와 최대 50%까지 혼합 사용 및 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하게 될 경우 미세먼지라든가 유황가스 배출 등을 감소시키면서 공기의 질 개선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소 배출량을 8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많은 나라에서 이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하라고 강제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지속 가능 항공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네. 자,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좀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에 가장 그런데 적극적인 곳은 유럽 연합입니다. 유럽 연합은 2025년부터 항공유 공급사는 지속 가능 항공유를 2% 이상 혼합해서 생산을 해야 하고요. 2050년까지는 85%. 근데 원래 EU 유럽 집행위원회 원하는 63%입니다. 여기까지 그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발표를 했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2050년까지 민간 항공기 기준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을 100%로 해야 한다고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프랑스에서 출발한 모든 항공편은 지속 가능 항공유를 1% 이상 구매를 하거나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다 유럽 연합은 올해 말에 항공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인상하는 법안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항공업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고요. 또 유럽 연합은 항공사들이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좋든 싫든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에 대한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2025년을 기점으로 차츰 확대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 자,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하고 있는 그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현재 그 지속 가능 항공유의 생산량이 매우 적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항공사들이 시험 운영을 하거나 약간의 지속 가능 항공유를 섞어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 항공유 100%를 비행에 성공한 사례들이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여객기인 A380이 100% 지속 가능 항공 연료를 사용한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례는 100% 지속 가능 항공유로 비행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작년 6월에 재생 가능 연료 공급업체인 네스테, 지역 항공 제조업체인 ATR, 스웨덴 항공사 브리텐스 리저널 항공은 이 세 항공은 상업용 지역 항공계 사상 최초로 100%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그런 구동 시험 비행을 하다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11월에는 영국 공군이 지속 가능 항공유만 100% 사용해서 군용기를 띄우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만을 100%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직 없고요. 네. 극소량을 섞어서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인데요. 대한항공이 작년 2월부터 프랑스 인천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지속 가능 항공유를 1%만 섞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지속 가능 항공유가 가격이 비싸고 또 공급을 받는 것도 어렵다고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응이 있을까요? 현재 지속 가능 항공유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공유에 비해서 거의 5배 정도 비쌉니다. 예. 2025년부터 유럽 연합 출발 항공편에 지속 가능 항공유 의무 비중인 2%가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약 46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공급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 항공유 공급을 계약을 맺은 항공사는 대한항공뿐으로 프랑스 현지 정유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받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속 가능 항공유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비싼 원가 대비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사업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뛰어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결국 지속 가능 항공유의 핵심은 비용 절감이 있다고 봅니다. 공급 원료를 효율적으로 대량 처리하기 위한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고요. 정유사들의 지속 가능 항공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앞으로 매우 유망한 산업이 사실될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정부나 기업들의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서 탄소 절감에도 기여하고 우회 획득도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로 위에서뿐 아니라 하늘길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날씨학개론 KB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명산이죠. 국립공원 강원도 설악산인데요.
설악산 정상 200m 아래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컸던 만큼 환영과 비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1708m 백두대간 중심부, 미시령과 진부령, 한계령 등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대표 명산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됩니다. 가장 큰 관문이었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조건부 협의. 환경당국은 사냥 등 야생 동식물 서식 현황 조사와 상부 정류장 위치 조정 등만 수용하면 사실상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모든 국민이 아무런 장애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겠다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자는 요구는 지난 1982년 건의서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에서 산 정상 대청봉역 끝천까지 3.3km 구간입니다. 1,000억 원을 들여 8인승 케이블카 50세대를 설치해 시간당 최대 800명 넘게 수송할 계획. 백두대간 핵심 보호 지역인 남설악 일대를 관통하는 만큼 찬성과 반대 주장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현 정부 환경 규제 완화 방침과 맞물려 사업이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강원권 정책 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강원지사 대표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41년 걸렸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154만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설악산 환경은 강원도에서 먼저 챙길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과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포함한 정부 협의와 각종 인허가 그리고 시설 설계. 40년 해묵은 사업인 만큼 강원도와 양양군은 빠르게 사업에 착수해 연내 착공한 뒤 오는 2026년 운행을 시작한다는 목표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사실상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양군 등 지역사회는 40년 넘는 수건을 풀었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전문기관들의 부정평가를 무시한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찬반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송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2년부터 추진된 강원도 양양의 수건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40년 넘게 추진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가장 큰 고비인 환경 영향 평가를 사실상 통과하자 양양 지역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업 주체인 양양군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색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유일한 대안이라며 사업 추진을 호소했던 주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의 의견도 적극 수용하고 소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명품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예정지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설악산 중에서도 생태적 가치가 특히 높은 핵심 지역으로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히 환경부가 전문기관 5곳의 부정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며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풀릴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바람은 무시했고요. 대통령의 공약만 따랐다. 그리고 정권의 눈치 보다가 설악산만 제물로 삼았다. 그래서 참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해 오색 케이블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에 이어 캐나다와 일본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공무원에게 공문을 보내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이용자들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의 사생활 보호기관도 틱톡의 개인정보 보안 위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틱톡 측은 실망스럽다며
캐나다 정부가 논의를 위해 한 번도 연락해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정부 공용 스마트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처럼 대화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검색 엔진을 넘어 소셜미디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생성 AI에 초점을 둔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메타 내 여러 팀을 합쳐 구성되며 최고 제품 책임자인 크리스 콕스가 이끌게 된다고 저커버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구성되는 팀은 메타의 제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창조적이고 표현적인 툴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에도 사람처럼 답하는 AI 챗봇을 탑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커버그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AI 페르소나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금은 왓츠앱, 메신저 채팅과 같은 텍스트와 인스타그램 등의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여러 경험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핵심 광물 33종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인 리튬과 코발트,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또 현대차 등 핵심 광물 수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 리튬 84%, 수산화 코발트는 69%, 그리고 천연 흑연은 7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심 광물의 처리 가공 공정이 중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핵심 광물 수요가 2040년에는 2020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 광물 33종을 선정하고 매장량 등을 고려해서 30개 전략협력국을 선정해 민간 기업의 광산 투자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우주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12대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임무 중심형 연구를 우선 투자 순위로 반영하고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대학과 연등을 대상으로 특화 연구소와 특화 교육기관을 육성하고 연구 성과가 산업계로 확산하도록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 공동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12대 전략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과 차세대 통신, 또 첨단 로봇 제조, 양자 등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특성화 대학 8곳을 뽑아 54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2곳에 각각 45억 원, 비수도권 대학 3곳에 한 곳당 7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 인재의 양성을 위한 집중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반도체 인재를 1년에 최소 50명 이상 육성해야 합니다. 대학별 추진 계획에는 회로 시스템 분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등 반도체 내 세부 특성화 분야를 제시해야 하고 또 반도체 기업 취업과 대학원 진학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산업계 연구계와 산업 수요를 협의할 수 있는 반도체 인재 양성 지원 협업센터를 운영해 소통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물가가 더 길게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당분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들어 1220.3원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 이른바 킹달러 현상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좋았고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마저 지난달엔 오름폭을 오히려 키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정책을 더 오래 가져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8.2원이나 급등해 132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1320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2월 7일 이후 처음입니다.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경계감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뚜렷하게 둔화하기 전엔 환율 하락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의 상승은 결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긴축기적으로 오래 갈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역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 원달러 환율을 견인하고 있다. 코스피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천억 원이 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 속에 코스피는 0.87% 하락해 2,4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장중한 때엔 한 달여 만에 2,400선 아래까지 내려서기도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한국은행이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상 숨고르기에 나섰지만 시중금리는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예상보다 더 길고 강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건데요. 대출자들의 시름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보다 채권 시장이 안정되며 좀 내려가는가 싶던 대출금리. 연일 금리 상승을 견제해온 금융당국의 입김도 거세 기준금리 인상에도 한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연말에 있었던 단기자금 시장의 그 높아진 금리가 지금 1월달, 2월달 들어서 조정되는 국면이라는 측면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중금리는 오히려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금리는 최근 3주 사이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더 길고 강해질 거란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율만 놓고 보면 금리는 내려가야 되거든요. 미국 채권 금리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반등하고 이러면서 국내 요인은 그냥 묻혀버리고 해외 쪽 금리를 같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기준금리 동결에도 시중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에 주목하며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 신규 연체율 평균은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간만에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서민들의 부담도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빚이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 5 가운데 하나는 빚이 연소득보다 3배나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39세 이하 청년을 상대로 부채 문제 등 금융 상담을 해주는 센터입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뒤 2달 만에 700여 명이 상담받았는데 절반가량은 빚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불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19에서 39세 청년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400만 원이던 2012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5배나 늘었습니다. 빚이 있는 청년 가구로만 한정하면 평균 부채는 1억 1,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역시 10년 사이 2.3배나 증가했습니다. 빚이 연소득의 3배가 넘어 위험 수준에 이른 청년 가구의 비중은 22%에 달해 10년 사이 2.6배 많아졌습니다. 빚이 연소득의 3배가 넘는 청년 가구는 부부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하위 계층이거나 비수도권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 가구의 부채 가운데 69%는 주거 마련, 17%는 사업이나 투자 용도여서 집값 급등기에 부동산 투자 열풍이 청년들의 부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영끌과 비투를 한 경우에는 앞으로 자산 평가액은 줄고 빚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라고 한다면 보통은 일하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워크아웃이나 회생 등을 저희가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일부 탕감도 되지만 분할 상환해서 계획하에 갚는다라는 그 기본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하에 갚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으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다중채무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조정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지자체 등의 상담센터에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표적인 서민의 술,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주류업계는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실태 조사까지 나서며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한 것이 먹힌 셈인데 원부자재 값과 주세 인상까지 가격 인상 요인은 여전히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고깃집에서 판매하는 소주 한 병 가격은 5,000원입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4,000원에 팔았지만 주류업체가 소주 출고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을 1,000원 인상했습니다. 최근 치솟는 공공요금과 인건비, 원재료 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류 가격이 또다시 들썩이자 가격을 올려야 하나 걱정이 커졌습니다. 사실 다 올랐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야채값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가 다 인상되는 지금 시기인데 저희가 이제 술값이 오른다고 계속 나오니까 사실 우리도 올려야 되나? 당장은 올릴 생각은 없고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지만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지금 단골 손님을 생각하면 가격 인상은 언감생심입니다. 우리도 올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덜 먹고 손님들도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 안 올리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소주와 맥주 원 부자재 값이 오르면서 주류 업체들의 가격 인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소주 주 원료인 타피오카 전분값이 1년 전과 비교해 6.6% 인상됐고 소주병 공급 가격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맥주는 오는 4월 1일부터 리터당 세금이 30.5원 오르면서 출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업체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기도 전에 정부는 소주와 맥주 원가 구조 실태 조사까지 나서면서 가격 인상 자제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 칠성음료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당분간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오비맥주도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의 압박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한 차례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 또다시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엔 이르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 요인이 여전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 피해자인 주인공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가해자들을 복수로 응징하는 이야기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사람들이 복수에 열광하는 이유와 또 복수극의 순기능 그리고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복수극 참 짜릿하죠. 그런데 유쾌하거나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소재들이 많아서 보고 나면 찝찝하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이런 복수극을 보게 되는 심리는 뭘까요? 네, 우리 인간의 뇌는 강렬하고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지금 방영되는 드라마들을 보면 이전에도 등장했던 소재였지만 그것을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맞게 풀어내서 새 자극을 원하는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어요. 네. K-드라마 장르물의 대표적인 특징은 인간과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냉담하고 추악한 캐릭터조차 인간화해서 시청자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장르물의 형태를 빌려 직설적으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죠. 최근 인기를 얻은 K-드라마들은 단순히 사회에 대한 비판을 넘어 공통적인 지향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추악한 진실 속에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점인데요. 드라마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창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네, 이 K-드라마가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화제였던 드라마 더 글로리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들은 사건에 대해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화에 기반해서 만든 드라마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데요. 곧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있는 더 글로리가 연일 화제입니다. 끔찍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오랜 시간이 흘러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죠. 드라마에 등장한 장면이 17년 전 실제 사건이라고 알려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일이 드라마 속 한 장면으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TV에 직접 출연해서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해 고백하며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평생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하지 못한 복수를 드라마에서 대신해주는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대리만족, 카타르시스 때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복수심은 인간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망이자 기본 감정입니다. 침팬지도 자신에게 나쁘게 대한 동물에게 폭력으로 응징하며 복수를 할 줄 아는데요. 인간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적 복수를 줄이고 국가와 제도에 처벌 권한을 넘겼다는 점이 다릅니다. 네. 인간이 복수심을 느끼는 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수심이 없었다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사람과 반드시 복수하는 사람 중에서 복수하는 사람이 생존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수하겠다는 위험만으로도 악인들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복수심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 권리를 방어하며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또 악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도덕적 지표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네, 복수가 이렇게 원초적인 욕망이기는 하지만 그걸 실행하기가 좀 어렵고 또 실행한다고 해도 많은 걸 오히려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심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수가 잃은 것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복수를 통해 부수적 상실감과 자부심 그리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복수의 끝에는 그 어떤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사적인 복수는 사실 성공한다고 해도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이 명예뿐이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복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감행하는 것이죠. 또한 국가나 법의 제도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정의 실현을 위해 복수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정의로운 사회는 국가가 개인의 복수를 공정하게 대신해 줍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도 완전하게 공정할 수는 없고 내가 잃은 것을 완벽하게 복원시켜 주지도 못합니다. 복수국이 사람들의 선호를 받는 이유가 쾌감 때문인데요. 인간은 복수에 대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합니다. 복수가 끝난 뒤 당사자에게 남는 것은 죄책감과 허무감 뿐입니다. 이처럼 복수의 쾌감은 순간적이고 복수 드라마 역시 상당수가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네. 복수가 쾌감은 있을지라도 결국은 잃는 게 더 많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복수극은 그 세계 어디서나 많이 쓰이는 주제잖아요. 다른 나라의 복수극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복수극이 갖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 매체에서는 K-복수극이라고 소개하면서 한 장르로 인정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크게 부각된 것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콘텐츠와는 차별화된 점 덕분입니다. 해외 작품들도 사회 문제를 다룬 것은 많았지만 인종차별과 마약 범죄처럼 거대 담론이나 문제와 연결된 것이 많았어요. 학교나 직장, 군대처럼 매일 봐야 하는 사람들, 매일 함께 활동해야 하는 조직 안의 이야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K-드라마는 그 틈을 파고들어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다뤘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또 복수극이지만 복수라는 목표와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것도 매력으로 꼽힙니다. 서사와 분위기, 캐릭터가 흥미롭고 공포에서 멜로, 미스터리까지 스토리의 방향이 자유롭게 틀어지는 매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런 복수 드라마들에는 좀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론 드라마 한 작품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회 구성원 개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죠. 복수 드라마의 긍정적인 기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 없이 당한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두 번째는 드라마 속 사건의 가해자가 드라마를 보며 언젠가 자신의 이름이 불릴지 긴장하고 과거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가해자들이 사회적인 관심으로 인해 하려던 공격을 멈추면 다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기능으로 법과 제도가 모든 것을 해내지 못할 때 문화의 힘을 빌려 K 콘텐츠가 조금씩 일어나간다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복수심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복수극을 보게 되는지 여러 심리를 알려주셨는데 하지만 많은 사람이 보는 콘텐츠인 만큼 우려되는 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더욱 커지는 사회적 파급력을 생각하면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부터 가정 폭력, 군대 내 폭력, 직장 내 괴롭힘까지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 문제가 소재로 자주 활용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더욱 비열하게 공격할 수 있는데요. 선정성과 폭력성의 표현에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아예 낼 수 없거나 내더라도 곧 묵살되는 힘없는 약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드라마처럼 실제로 복수를 계획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수많은 패러디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들의 상처가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의 아픔과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웃음을 주는 방법이 누군가의 아픔을 건드려야만 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네. 최대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적정선을 지켜야겠습니다. 네, 사실 복수 드라마가 마냥 판타지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복수극이 사회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아픔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한길 사람 속은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를 빠르게 가속하는 전자가속기에서 방출되는 전자빔으로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95% 이상 줄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전자빔을 쪼여 에어로졸 입자로 바꾼 뒤 세정액을 분무해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상용화된 유사 기술과 비교해 시설 투자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별도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처리 비용도 10%가량 적게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대전의 한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한 달간 실증한 결과 미세먼지 유발물질 95% 이상이 제거됐다며 이번 기술을 국내 친환경 소재 개발 기업인 앱스필에 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3월 수상자로 이상호 국민대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 교수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수처리, 담소화 기술을 개발해서 산업폐수 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야마구치 마사이대 도쿄공업대 물리학과 교수를 순수 물리이론 연구단 공동연구단장으로 선임하고 신인 담장이 이끄는 우주물리 중력이론 그룹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마구치 신임 단장은 일본 도쿄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10년부터 도쿄공업대 물리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중력 우주론, 입자 물리학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이뤘습니다. IBS는 순수 물리이론 연구단이 암흑물질과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면 강원도 정선 지하 1km에 지어지고 있는 IBS 예미랩에서 증거를 찾는 식으로 공동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코로나19로 그동안 중단됐던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3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우연은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의 조립 현장과 누리호 75톤급 엔진 실물, 인공위성 관제시설, 또 미래 도심항공 교통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견학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15에서 50인 단체이며 견학 신청은 항우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테이크아웃 컵이나 배달 용기 같은 일회용품 플라스틱에서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 전해드렸는데요. 일상에서 미세 플라스틱 노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뜨거운 음료나 음식은 다회용기에 옮겨서 먹고 또 전자레인지 등으로 재가열하지 않기,
또 일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그기 전에는 깨끗한 물로 헹구기 등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